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업라이즈 이윤수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쉬고 돌아오셨을까요? 네, 연휴가 겹쳐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쭉 오래 쉬게 됐는데 쉬는 동안 진짜 뭐 별일이 다 있었네요, 시장에. 너무 많은 일들이 네, 있었죠. 뭐 역시 미래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고요. 미래를 함께 어떻게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예상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 이슈고 이번 주말에도 뭐 하마스 이스라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이유가 가장 주목되는 이유는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 이유가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지금 유가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이제 유가에 대한 영향이 뭐 다 상승 압박밖에 없죠. 원래도 이제 상승 압박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추가로도 상승 압박밖에 없어진 상황이고 뭐 나중에 이따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서야 또 유가가 잠잠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유가 관련해서 오늘 우리나라에 이제 오늘 화제가 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뭐 이란이 개입하면은 유가가 150불까지 네. 갈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 블룸버그에서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 가지 시나리오가 뭐고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데 이제 둘 간의 싸움으로 이제 국한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가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안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근데 과연 장기화가 될 것인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냐 마냐 이거가 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이제 어떤 지상군을 투입하냐에 따라서 전쟁이 장기화되냐 안 되냐가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병을 투입하게 되면은 이제 보병의 목적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진지를 세우고 점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가자 지구 크기가 한 서울시 한 60% 정도인데 뭐 거기가 이미 뭐 보도를 보면은 이미 하마스가 다 요새화를 해놨다. 땅굴도 파놓고 이렇게 다 요새화를 해놨기 때문에 부비 트랩도 많고 그게 거기에 이제 수렁에 빠지면은 마치 이제 늪에 빠진 것처럼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이제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수부대를 투입하게 되면 이제 정밀 타격만 하게 되거든요. 하마스 지도부만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보병 투입보다는 좀 덜 장기화가 되겠죠. 근데 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 우리가 보병을 투입하더라도 지상전에서 확실히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종류의 전쟁에서 단기적으로 끝난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언제였죠? 이제 2차 체첸 전쟁이라고 이제 푸틴이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스타가 되게 된 전쟁인데 1차 체첸 전쟁 때 러시아가 지고 나서 이제 확실히 준비를 해서 체첸이랑 다시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게릴라 활동을 못하게 사전에 이미 다 작업을 해놓고 굉장히 무자비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까지 다 죽였어요, 그냥. 그 게릴라나 민간이 안 나누고 다 민간인까지 다 사살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잔인하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가자지구에 주목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병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장기화가 될 텐데 이스라엘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좀 이 얘기가 많죠. 레바논, 시리아가 지금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둘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아닌 걸로 보거든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아는 거의 한 10년째 내전 중입니다. 근데 이 내전도 그냥 정부군 반군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개 지금 세력들이 얽혀서 내전 중이기 때문에 뭐 남의 전쟁에 참가할 지금 여력은 크게 되지가 않고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제 헤즈볼라가 지금 이슈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헤즈볼라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헤즈볼라도 이제 이 하마스 같은 무장 정파입니다. 정파인데 얘네도 지금 이제 이 레바논의 의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38 동맹이라고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120석 중에서 지금 헤즈볼라 의석이 한 13석 정도, 15석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집권 여당에 속하긴 했지만 단독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전면전으로 뭐 물론 번질 수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뭐 생각만큼 그렇게 뭐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대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란 마지막에 이제 이란까지 참전하게 되면은 뭐 이거는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란 참전을 대해서 이란 원유 생산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가 이란의 원유 생산량 추이거든요. 사실 이란의 원유 생산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이 일간 기준으로 400만 배럴 이상 생산해 본 적이 뭐 70년대 이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한 300만 배럴씩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가 시장에서 없어지면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수급적으로 굉장히 큰 뭔가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러시아의 오일이 사라질 정도의 그 타격은 입히지 못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모두 이제 원유가 가는 길목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오르는 것도 오르는데 정확히 유가가 올라서 어느 지역이 타격을 받느냐가 이제 좀 저는 메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중동 지도입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고 이제 검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란이 있는 곳. 네.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대로 레바논이랑 시리아가 참전을 한다. 그렇게 돼서 수에즈 운하가 닫히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이 유럽으로 원유가 가는 길이거든요. 네. 유럽으로 가는 원유가 막히게 되면은 유럽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높아진 에너지 가격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3번까지 이란까지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닫힌다. 여기는 이제 아시아로 가는 원유가 가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별로 어느 지역이 좀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분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최근 뭐 뉴스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미국이 완전 확전 방지를 하려고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항공모함 전단을 지금 출전을 시켰는데 거기 배치한 이유는 뭐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해서 뭐 하마스를 어떻게 하겠다 여기 아니라 이란이나 주변에 불똥이 튀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세력 과시 좀 하겠다는 거죠. 참전하지 마라라고. 그리고 사우디도 계속해서 좀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면서 확전이 안 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확전이 돼서 뭐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뭐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는 아직까지는 좀 낮아 보인다. 물론 이제 이 국제 정세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냥 그나마 좀 이제 이 좀 리스크는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 난민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이집트로 흘러가거나 다른 국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이제 이 국경에 본격적으로 부대를 배치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난민들 때문에 지금 그쪽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긴 있다. 그래서 그거 뉴스를 난민이 어떻게 되나 이걸 한번 주시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두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정세적으로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이고 지금 연구원님께서는 블룸버그에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폴 튜터 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최근 전망 하반기 경기 어떻게 보나요? 네, 제가 오늘 이분을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또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또 이제 구루들의 말씀을 한번 듣는 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분 우선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뭐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이고 이제 소개를 보시면 54년생, 69세고요. 이제 본인 이름을 딴 운용사를 운용 중이고 뭐 운용 자산이라든지 본인 재산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분 업적을 보면은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87년도에 이때 블랙 먼데이를 예측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뭐 200%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0%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신 분이고 뭐 이제 이분이 뭐 더 파이터시기도 합니다. 아마복싱 또 챔피언 대학 시절에 실제로 파이터세요? 네, 실제로 네, 챔피언도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뭐 트레이더 기질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 적중률이 가장 높은 인물이라서 저도 상당히 이분 말씀을 하면은 귀 기울여 듣는데 얼마나 잘 맞췄나 하고 보면은 뭐 주요한 예측은 다 맞췄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하나 안 위험할 때 코로나가 주식시장에 좀 폭락을 시킬 것이다 예측을 했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뭐 바닥을 쳤을 때 지금 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인플레 안 올 것 같은데 뭐 인플레가 뭐 이제 트랜지토리한데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멈출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래서 나는 원자재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또 이 원자재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22년도에. 그리고 또 금리 올리면은 시장이 뭐 30% 이상 빠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맞췄고 그리고 또 이 22년도에는 추세 추정 전략으로 접근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딱 마침 추세 추정 전략이 그간 굉장히 10년 동안 수익률이 안 좋다가 뭐 올해 추세 추정 전략에 거의 뭐 1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그리고 또 23년기 가장 최근에 이제 상반기 시장 좋다 올해 3월에 콜을 했고 하반기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뒤집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전망했던 시나리오를 한번 뒤집은 거네요. 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전쟁인가요? 네, 그 전쟁과 또 하나 이제 미국 부채 문제인데 우선 전쟁 리스크는 우선 이제 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지금 뭐 이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다.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또 중국과 대만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다각면에 한 3개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에 또 유가가 좀 진정되는 차다가 금요일에 또 5%씩 갑자기 뛰어버렸는데 이게 또 이건 중동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배를 또 제재를 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갑자기 유가가 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이 요인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 말씀대로 상당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산재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좀 세계 지역의 경찰이라고 불리니까 이걸 좀 질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봤을 때는 미국이 정리하기 힘들어 보인다. 미국도 안 좋다. 미국이 지금 빚이 너무 많다라는 네. 거죠. 이게 바로 이분이 얘기한 이제 두 번째 리스크인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채권을 지금 미국 부채가 뭐 역대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역대급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이자를 엄청 내고 있거든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항목별 미국 정부 지출을 나타내는 겁니다. 미국이 뭐 각 항목별에 얼마나 쓰나, 뭐 교육비에 얼마나 쓰고, 주거 정책에 얼마나 쓰고인데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게 지금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국방 예산을 1,000조를 쓴다. 근데 지금 곧 있으면은 이제 이자 비용이 그 국방 예산 1,000조를 앞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 5년 뒤면은 이대로만 가면은 미국이 이제 미국인이 내는 세금의 20%는 이 빚을 갚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빚을 이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럼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또 부채를 또 추가적으로 찍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쵸. 흐름이네요. 지금 부채가 많은데 또 찍어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더 오르고 그렇게 되면 갚을 돈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트 존스는 이거를 좀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발목을 잡아서 미국이 지금 이것 때문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1분기에 좀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채권 금리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채권 금리 얘기할 때 연준이 뭐 금리를 얼마나 올리냐 이거를 그렇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폴트 존스는 지금 채권 시장은 연준이 아니라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악순환이 어떻게 되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악순환이 미국 국채가 과연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부채가 많고 앞으로도 부채를 찍어낸다면은 지금 이 미국 채권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를 아직까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경제에 부담이 와가지고 내년 1분기쯤에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채를 뭐 얼마나 찍어내냐는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시나리오가. 그러면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바이든도 그리고 트럼프도 부채를 좀 더 많이 찍어내는 성향일까요? 아니면은 조금은 자제하는 성향이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폴트 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말 불행하게도 둘 다 부채를 굉장히 많이 찍어낼 것이다. 이 유력 대선 후보 2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미국 정부 부채 총액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빡친 부분이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집권 기간을 나타낸 거거든요. 확실히 이 두 사람이 집권할 때 굉장히 이제 그 부채가 급격하게 늘었죠. 뭐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 이 부채를 오히려 지금 줄여야 되는데 폴트 존스가 계산하기로는 2025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을 좀 줄여야지 그나마 좀 균형 재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부채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좀 악순환이 힘들 거고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이 더 미국 국채 가격을 더 낮게 프라이싱해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4년도 1분기쯤에 침체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내년 초까지 한 주식이 12%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침체 직전에 주식이 한 10% 정도 이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티 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주식에 좋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내년까지는. 라고 이렇게 그럼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침체가 왔다. 그러면 한 12% 정도 빠졌고 그게 우리는 2024년 1분기라고 폴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이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은 주식을 안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지실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서 폴 튜터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성공적인 투자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나요? 폴티 존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확언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금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폴티 존스가 보는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첫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는 미국 부채죠. 그러니까 둘 다 국가와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이랑 비트코인은 국적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적이 없는 자산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은 실질 금리의 이제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높으면은 실질 금리가 높으면은 금이 안 좋고 실질 금리가 낮으면은 금이 좋은데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채권 금리가. 근데 이제 이 침체가 오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게 보통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금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을 굉장히 폴티 존스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폴티 존스는 한 2020년부터 투자를 계속 해왔는데 디지털 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좋다라고 이 폴티 존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거는 조금 갸우뚱하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금은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라는 건 누구나 아시는 거고 비트코인은 물론 대체제로 사용도 되긴 하지만 몇 년 전의 흐름을 되짚어 보면 사실 증시와 비트코인들의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투자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대안처로 과연 이게 통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아직 그 성격이 확실한 자산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갑자기 성장주 취급을 받았다가 뭐 대안화폐 취급도 받았다가 디지털금 취급도 받다가 계속해서 좀 내러티브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성격을 하나로 구정하기 힘들다. 요것 때문에 저는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거는 디지털 금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자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자산입니다. 뭐 진행자님은 이제 금이 중요하다, 굉장히 귀하다는 거를 언제 배우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우리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한 12,000년부터 우리는 이제 금이 귀중하다는 걸 거의 뭐 인류 역사 함께 해왔거든요. 이제 문명 이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은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다,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되기에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결격사항이 있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전자산이 되기에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최근에 중동 전쟁, 불거지고 있는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잠깐 앞에서 저희가 다뤄드렸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증시에 대해서 적중률이 가장 높았던 폴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예상 시나리오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이윤수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